사실 그 요즘 시력 교정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뭐 눈 나빠지면 수술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학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논문들 중에 주요한 내용이 근시를 그냥 그 방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눈이 나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뭐 망막박리라든지 황반변성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확률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근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 안구가 정상적인 사이즈보다 더 커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빛이 정확히 맺혀야 할 위치에 맺히지 못하고 망막이 더 뒤쪽에 가 있으니까 이게 앞쪽에 맺힘으로 인해서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는데 먼 거리가 안 보이는 게 근시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풍선을 불었을 때 풍선이라는 이 물질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풍선이 점점 커지면은 이 표면이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눈도 사실 정상적인 사이즈보다 이게 더 커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 표면이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가 뭔가 좀 더 긴장감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진행되는 나이, 특히 한 5, 6세부터 24세까지는 근시를 막기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특히 50대 이상, 60대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요소라고 지금은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도 하시고 저도 뭐 이렇게 궁금해했던 문제이기도 해서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종종 농담 삼아서 이렇게 여쭤보는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그 라식 라섹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눈들이 있고요. 우리의 몸의 체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검사를 했을 때 이분은 수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수술을 못 하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막의 두께가 얇아서 이런 시력 교정술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요즘은 그 수술의 그 안전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0.1%의 그런 실패율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한테는 그냥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 확률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알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 하시는 게 아닐까 뭐라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확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애매하고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안과라는 곳이 이제 의료인인 안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눈의 질환이나 이런 상태나 이런 진료 행위를 위해서는 거기가 당연히 훨씬 더 정확하고 정확히 해야만 하는 그런 이제 곳이고요. 안경원이라는 곳은 상대적으로 시력 보정을 위한 안경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시력 검사를 같이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역할이 아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사실 이게 또 나라마다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한국의 안과에서 시력 검사를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안경원에서 하는 것보다 꼭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뭘 잘못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은 보험에서 수가를 이제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시력 검사를 한번 했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보험 수가가 매우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개원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시력 검사는 사실 제대로 하려면은 저희 같은 경우 30분씩 걸리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30분 동안 한 환자를 붙들고서 했는데 그렇게 낮은 수가를 받게 되면 정말 병원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과는 이제 검안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안경사분들을 채용을 해서 검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과에서도 안경사들이 시력검사 행위를 하고 있고, 안경원에서도 안경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는 장비라든지 시행하는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안과에서는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보고서 다시 확인을 해주시긴 하지만 사실 그 과정은 양쪽이 다 똑같고요. 차이점은 안과는 사실 처방을 하고 난 거를 안경원에 갖고 가서 렌즈를 그때 이제 써보면 그때 가서 이 처방이 얼마나 본인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이 조금 덜하겠죠. 그리고 안경 렌즈를 처방한다는 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우리 눈의 시력을 잘 측정하는 거를 떠나서 사실 시력이라는 거는 우리 눈과 뇌가 같이 결합해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정도 처방을 하면은 깨끗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누군가는 어지럽다고 막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뭐 흐리게 보인다고 또 컴플레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뇌가 처리하는 그 속도와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원에서 실제로 저희가 트라이얼 렌즈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한 단계, 두 단계씩 조금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시력 검사 결과만으로는 우리 렌즈를 처방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 과정까지 다 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렌즈를 구매하게 되는 안경원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나한테 더 잘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정 자체가 다른 건 아니고요. 결국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또 젊은 분들은 아직 뇌가 좀 싱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수가 바뀌거나 그래도 빨리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씩 나이가 들고 특히 저처럼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점점 적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수가 조금만 세져도 막 어지러워서 적응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개인차를 다 반영을 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렌즈를 처방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안경원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안과 의사가 있고요. 이제 검안사, 아이 닥터라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 밑에 또 안경사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은 안과 의사가 있고 안경사가 있는 두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렌즈 처방을 위한 시력 검사까지를 대부분 안경사들이 원스톱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해 주시긴 하지만 이게 딱 렌즈 처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안경원에서 원스톱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미국은 아이 닥터 또는 옵토메트리스트라고 하는 검안사가 준 의료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4년 동안 검안 학교를 추가로 다닌 분들 그래서 메디컬 닥터는 아니지만 시력 검사에 있어서 준 의료인으로 라이센스를 받은 분들인데 미국은 그 안경 렌즈 처방을 받으려면 이 검안사한테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서 거의 100불 가까운 돈을 내고서 시력 검사를 하고 렌즈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처방을 가지고 또 안경원에 가서 안경사에게서 렌즈를 구매해야 되는 이런 좀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간과 돈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역시 대한민국 K글라스 최고다. 빠르고 편하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한국이 훨씬 빠르고 편리한 건 맞는데 또 이런 그 시스템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빨리빨리 원스톱 편리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고객을 받아야 되고 좀 저가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저처럼 이제 노안이 온 연령대라든지 시력적인 불편이 크신 분들은 사실 30분 40분 붙들고서 충분히 시력 검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특히 대부분 안경원들은 주말에 되게 바쁘잖아요. 막 서너 명씩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을 붙들고 3, 40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케어를 못 해드리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그 노안 안경 보급률이 4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50대 이상 60대 되면은 다들 가까운 거리 볼 때 이렇게 인상 쓰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력적인 불편이 큰 분들을 제대로 케어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미국 시스템은 사실 젊고 시력이 좋은 분들이 그냥 안경 하나 맞추려고 하기에는 너무 헤비한 시스템이죠. 불필요하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저처럼 노안이 왔거나 시력적 불편이 큰 사람들은 정말 30분 40분 한 사람의 전문가가 나를 붙들고서 제대로 검사를 해주고 안경원에서 하듯이 트라이얼 키트를 가지고서 렌즈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작업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좀 그런 연령대가 높거나 시력적인 불편이 크신 분들한테 더 좋은 제도, 한국은 좀 연령대가 낮고 시력 불편이 크지 않은 분들한테 더 적합한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저희 딸아이한테 늘 잔소리하는 게 요즘 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불 켜놓고 뭐 하고 있으면 야단 맞으니까 불 꺼놓고 자는 척하면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정말 최악입니다. 우리가 어두워지면 이 동공이 더 확장이 돼서 사물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동공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핸드폰에 이 강력한 광선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눈이 정말 피로해지고 계속 잔상도 남아있고 그래서 눈의 피로도도 높이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는 정말 건강에 안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잠 안 오거나 뭐 갑자기 궁금한 거 있으면 누워서 그냥 보고 싶은데 이건 정말 안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 딸아이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핸드폰을 보되 침대 위에서는 절대 보지 않는다. 무조건 밖에 나와서 본다. 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불 꺼놓고 누운 상태로 보는 거 절대 금지. 누워서 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건 엎드려서 보는 거. 엎드려서 보면은 우리 안압이 상승을 합니다. 요즘 젊은 녹내장 환자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눈 안에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실명으로도 갈 수 있는 되게 중대한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압력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상태로 껌껌한 데서 핸드폰을 보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서 그냥 핸드폰 보지 않는다, 불 꺼놓고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뭐 유튜브 보고 있고 회사에 가면 컴퓨터 보고 있고 뭐 그런데 사실 화면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피로도도 높아지고 이 마이봄샘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적당히 오일이 분비가 되어야 우리 눈의 뻑뻑함도 없어지는데 계속 또렷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오일이 충분히 이제 분비가 잘 안 되고 잘 안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뻑뻑함을 느끼고, 그래서 건조증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할 때도 가능한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좀 깜빡이는 노력, 그리고 시선을 자꾸 돌려주는 노력, 그리고 40-50분 작업을 하면은 진짜 10분 정도는 좀 멀리 보고 쉬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4m, 5m 이상의 먼 거리를 보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보다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우리의 수정체도 의도적으로 더 두꺼워져 있어야 되고, 그걸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어떤 부위든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리가 없겠죠.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쉬어주는 거는 먼 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 계속 봤을 때는 꼭 먼 거리를 보면서 우리의 눈을 씌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근시가 진행되는 나이는 보통 한 5, 6세부터 24세까지 우리의 성장이 멈출 때까지 근시가 같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시는 사실 뭐 나중에 수술하면 돼 이래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높아져서 어릴 때부터 근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근시를 어린 나이에 좀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대략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안과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약물요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점한 액을 넣어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드림 렌즈라고 많이 불리우는 그런 이제 컨택트 렌즈. 그래서 밤에 그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이 렌즈가 우리의 각막을 좀 눌러줘 가지고 우리 근시의 진행을 좀 막아주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면은 그날 하루 동안은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끼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자는 동안 또 근시의 진행이 억제되는 그런 또 컨택트 렌즈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안경 렌즈 중에서도 근시 진행 억제 렌즈들이 지난 한 2-3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경은 12시간 이상 일상생활에 그냥 써주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의 근시의 진행을 60-70% 이상 지금 늦춰줄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이 시장에 이미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의 수단이 있고요. 근데 각각의 방법, 그 수단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트로펜 요법은 아무래도 계속 약물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걸 넣어주지 않으면 또 효과가 별로 없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리고 넣다가 중단했을 때는 그동안 억제됐던 근시 진행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리바운드 효과가 되게 크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드림 렌즈를 하시는 분들이 아트로펜을 보조적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고요. 드림 렌즈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 동안 그냥 안경이나 렌즈 없이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이 딱딱한 렌즈를 밤에 계속 껴야 되기 때문에 이물감이 있고, 또 렌즈를 잘 소독해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또 눈이 좀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드림 렌즈도 아트로핀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계속 끼고 있다가 안 끼기 시작하면 다시 또 리바운드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그동안 눌러놨던 근시 진행이 한꺼번에 진행될 수 있다. 뭐 이런 또 이제 단점이 있고, 안경 렌즈 같은 경우는 장점은 사실 쓰다가 안 써도 리바운드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냥 내가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썼는데 그 사이에 근시 진행도 같이 억제가 된다라는, 간편하고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 활동량도 많고 밖에서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아이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옵션일 수는 있어서 3가지 방법이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비교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